거짓골로 나타난 사또, 그 보찜 속에 숨겨진 것은 야단비사. 새 사또가 온다는 소식에 청산고을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부임날 고갯길을 넘어온 것은 비단 관복의 양반이 아니었지요. 다해진 베옷에 발가락이 비어져 나온 집신, 등에는 헝겊으로 기운 보찜 하나,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아전들은 코웃음을 쳤고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했지요. 밥 한 끼, 물 한 모금 없이 마당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사또 화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 모든 멸시를 묵묵히 견디며 무언가를 적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 펼치던 작은 장부. 그 첫 장에 적힌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굳이 거짓골로 이 깊은 골짜기까지 흘러들었을까요? 그를 비웃은 자들이 머지않아 그 오만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단비사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깊은 골짜기 청산고을의 일이었습니다. 풍광은 그림 같았으나 백성들의 삶은 정반대였지요. 해마다 세금은 늘었고 멀쩡한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새 사또가 온다는 기별에도 노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다들 그럴듯한 얼굴로 왔다가 결국 좌수 손바닥에서 놀아나다 떠나지 않았던가. 그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임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고갯길에서 거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망설임 없이 동원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거지가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니 썩 물러가시오. 그러자 남루한 사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부임한 사또요. 마당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거지가 사또라니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는가 보오. 사내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자 이방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관인이 진짜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방은 곧 능청을 떨었지요. 문서야 위조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진위를 알아봐야 하니 그때까진 동원에 모시기 어렵소. 그러고는 사내를 마당 구석에 세워둔 채 눈짓을 보냈습니다. 며칠 굶겨라. 제풀에 지쳐 소나기에 들어오겠지. 그런데 거지 사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구석에 앉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 눈은 느릿한 듯 하면서도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원 뒷문으로 곡식 가마니를 가득 실은 수레가 들어왔고 아전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 안쪽 곳간으로 그것을 옮겼지요. 거지 사또는 무심한 듯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자 사내는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거봐라, 갈 데가 없어 주막으로 기어들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새기고 갔는지를. 방에 든 사내는 인기척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호롱불을 밝히고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붓 한 자루와 작은 장부 한 권이었지요. 장부를 펼치는 손길은 낮에 풀린 눈빛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무언가를 오래도록 벼려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그리고 그 첫 장에는 이미 이름 하나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산고을 좌수 박만석. 사내는 붓을 들어 낮에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증거 하나 없이 덤볐다간 내가 먼저 당한다. 호롱불을 후 불어 끄자 어둠 속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지요. 자, 이 거지 사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까닭을 알려면 시간을 잠시 한양으로 거슬러야 합니다. 봄볕 따스하던 어느 날 임금이 한 사람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이름은 이정한, 나이 32. 강직하고 고든 성품으로 늘 가장 낮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였지요. 임금은 두툼한 서찰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산고을 백성들이 피눈물로 써올린 등장인이라. 멀쩡한 논을 빈 문서 하나로 빼앗기고 항변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하느니라.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사또를 여러 보냈으나 가는 자마다 좌수방만석의 재물에 눈이 멀어 한통속이 되어 돌아왔느니라. 경을 암행어사로 삼노라.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그 골문 속을 낱낱이 파헤치고 오라. 이정환은 며칠을 궁리한 끝에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거짓골의 사또가 되는 것. 사또 신분이니 동원에 들 명분이 생기고, 거짓골이니 아전들이 경계를 풀고 본심을 드러낼 것이었지요. 무시당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떠나기 전 임금이 당부했습니다. 부디 서두르지 말라. 섣불리 정체를 드러냈다간 경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이니라. 이튿날 새벽, 이정환은 다해진 베옷으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 보찜 속 깊은 곳에는 결코 거지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바로 임금이 내린 마패였습니다.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태연함이 거지의 무력함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가 날개를 접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고요함이었지요. 거지 행색의 이정환은 고을 곳곳을 누볐습니다. 거지에게는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장터의 한 노파는 제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지에게 한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자 박만석이 기다렸다는 듯 가짜 빈문서를 들이밀어 논을 빼앗았다고요. 관아에 호소했으나 사또는 도리어 좌수 편을 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관아와 좌수가 한통속이었던 것이죠. 이 고을에 좌수께 땅 안 빼앗긴 집이 몇이나 되겠소. 이정환은 나물 한 단을 사며 노파의 손에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새 사또라는 것은 노파는 꿈에도 몰랐지요. 박첨지는 기름진 논을 탐낸 박만석에게 버티다 잊지도 않은 빚을 빌미로 멀쩡한 아들을 노비로 빼앗겼습니다. 젊은이 도리는 논을 빼앗기고 따지러 갔다가 몽둥이 세례에 다리 한쪽을 영영 못쓰게 되었지요. 이씨 과부는 곱고 참한 큰딸을 박만석에게 첩으로 빼앗겼습니다. 사연을 들을수록 이정환의 마음은 들끓었으나 그는 분노를 억눌렀지요. 백성의 말은 묻히고 좌수의 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 필요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뿐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위조한 빈 문서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터였지요. 문제는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사또를 유심히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아니라 동원의 형방설이 최달주였지요. 겉보기엔 박만석의 충직한 손발이었으나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글재주로 서리가 된 그는 박만석의 협박에 못 이겨 가짜 문서 만드는 일에 제 글재주를 보탰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네 어머니와 동생들부터 거리에 나앉을 것이네. 결국 가족을 택했으나 가짜 문서 한 장에 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아는 그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박첨지의 아들을 노비로 만든 문서를 제 손으로 꾸민 일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지요. 그런 최달주의 눈에 거지 사또의 깊고 단단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저 거지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다.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 내 죄를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박만석이 거지 사또의 뒤를 캐보라 명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당하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지요. 그날 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막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형방설이 최달주라 하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가 만든 가짜 문서들, 그로 인해 짓밟힌 백성들. 그 고백은 이정환이 들은 사연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지요. 노파의 논, 박첨지 아들, 과부의 딸, 청산 고을의 모든 그림이 또렷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은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 문서들이 모두 좌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좌수댁 안채 깊숙한 서고에 모두 있습니다. 좌수가 제 목숨처럼 여겨 밤이면 직접 자물쇠를 채우지요. 이정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토록 찾던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마침내 알아낸 것이죠. 이 고을의 죄가 밝혀지는 날 그대 역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래도 함께하겠소. 저를 벌하시되 부디 저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그 말에 이정아는 보찜 속 마패를 꺼냈습니다. 최달주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지요. 나는 거지도 사또도 아니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정아니오. 최달주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만 절대 서두르지 마시오.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땐 모두 끝이오. 최달주가 목소리를 낮췄지요. 나으리, 요즘 좌수께서 사람을 풀어 나으리의 뒤를 캐고 계십니다. 한편 박만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려 손을 벌리기는커녕 누가 땅을 빼앗겼는지 캐묻고 다니는 거지. 밤이면 호롱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는다는 보고. 그것이 제 죄를 기록하는 일임을 박만석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게다가 부인 문서의 관인은 진짜였다지 않습니까? 저자가 정말 조정에서 보낸 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련한 그는 함부로 손댔다가 도리어 화를 입을까 묘책을 짜냈습니다. 가짜 미끼였지요. 소문을 퍼뜨려라. 좌수의 비밀장부가 어느 폐가에 숨겨져 있다고. 그 폐가가 어디인지도 슬그머니 흘려라. 거지 사또가 그리 향하면 매복한 사병들이 도둑으로 몰아 처리할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정을 명하던 자리에 최달주가 있어 그 모든 말을 엿들었다는 것은 몰랐지요. 청산 고을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음모가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이정환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어찌 이런 소문이 이리도 쉽게 도는가. 깊은 밤 최달주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지요. 나으리, 그런 장부는 없습니다. 분명 함정입니다. 이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짐작했소. 허나 나는 그 폐가에 갈 것이오. 함정인 줄 알면서 어찌. 내가 가지 않으면 박만석은 더욱 경계를 굳힐 것이오. 호랑이를 잡으려면 때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그 눈빛에는 무모함이 아니라 깊은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사로잡히거든 그대는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시오. 박만석이 의심치 않는 그대만이 움직일 수 있어. 그날 밤 이정환은 일부러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먼지 쌓인 가짜 장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가 장부를 펼치는 척하는 순간 사방에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 도둑이야. 이정환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어차피 함정인 줄 알고 들어온 길.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사라는 정체만큼은 들켜선 안 된다. 끌려간 곳은 박만석 집의 헛간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비단 도포를 끌며 들어섰지요. 내 일을 캐던 수상한 자가 설마 거지 사또일 줄이야. 정녕 거지가 맞소? 아니면 다른 무엇이오? 솔직히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이정환이 입을 열지 않자 박만석은 사병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병이 그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품속 깊은 곳에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거친 손이 가슴팍을 더듬으며 점점 안주머니로 가까워졌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손끝이 막 안주머니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좌수 어른, 큰일 났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와 급히 찾는다 하옵니다. 가명이라면 무시할 수 없었지요. 박만석은 이정환을 노려보더니 명했습니다. 단단히 묶어두어라. 다녀와서 처리하겠다. 사실 그 전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환이 갇힌 것을 안 최달주가 박만석을 떼어놓으려 거짓 전갈을 꾸민 것이었지요. 마패가 발각되기 직전 그의 기지가 이정환을 벼랑 끝에서 건져낸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 벽 틈으로 쪽지가 밀려들어왔지요. 뒤편 담장 아래 개구멍으로 나오십시오. 사병은 제가 따돌리겠습니다. 이정환은 손등이 까지도록 밧줄을 풀어내고 개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도하기엔 일렀지요. 박만석이 거짓 전갈을 눈치채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거지 사또가 도망쳤다. 잡아라. 횃불을 든 사내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지요. 이쪽입니다, 나으리. 이 고을 지리는 제가 손바닥 보듯 압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한 골목 끝에 횃불이 나타났고 방향을 틀자 그쪽에서도 무리가 다가왔지요. 그때 사병 하나가 최달주를 알아봤습니다.
저자는 형방설이 최달주가 아닌가. 정체가 드러나려는 찰나 최달주가 짐짓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놈이 도망치기에 쫓아왔다. 저 골목으로 달아난다. 어서 이쪽을 도와라. 사병들이 엉뚱한 골목으로 몰려간 틈에 두 사람은 반대편 어둠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만석이 직접 사병을 지휘하며 쫓아왔지요. 마침내 다다른 곳은 고을 끝자락의 낭떠러지. 뒤로는 사병들, 앞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정환이 최달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그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지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으나 다행히 깊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사병들이 두리번거렸으나 개울물 소리에 발소리가 묻혀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지요. 겨우 숨을 고른 뒤 이정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 물러설 수는 없소. 단번에 그를 쳐야 하오. 박만석이 서고를 비우는 때가 언제요? 최달주의 눈이 번뜩였지요. 마침 내일이 좌수의 환갑입니다. 권세가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일 터 좌수도 아전도 사병도 정신이 팔릴 그때야말로 서고가 가장 허술해지지요. 바로 그때다. 그 밤으로 이정환은 산길을 달려 만약을 대비해 인근 고을에 숨겨둔 나졸들에게 닿았습니다. 오늘 거사를 치른다. 환갑잔치가 무르익을 때 안채의 서고를 봉한다. 마침내 마패가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지요. 한편 박만석의 환갑잔치는 흥겹게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양반들이 술잔을 기울였지요. 거지 사또가 도망쳤다는 보고에도 거지 하나가 도망친들 무얼 하겠느냐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지요. 잔치가 한창일 때 대문 쪽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풍악이 뚝 끊기고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거지 사또 암행어사 이정환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베옷 그대로였으나 높이 치켜든 마패가 눈부시게 번쩍였지요. 박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거지가 무슨 어사란 말이냐? 그러나 마패 앞에서는 양반도 사병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좌수 박만석을 당장 포박하라. 안채 서고를 봉하고 문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압수하라. 박만석이 안채로 달려가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고 앞에는 최달주가 먼저 와 지키고 서 있었지요. 네 이놈 최달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최달주는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부수자 그 안에서 위조된 빈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노파의 논문서, 박첨지 아들의 노비 문서, 도리의 빈 문서, 과부의 딸을 빼앗은 문서, 역대 사또에게 바친 뇌물장부까지 백성들에게서 들은 모든 사연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환이 문서를 높이 들어 외쳤지요. 이 고을 백성들은 똑똑히 보시오. 좌수 박만석의 죄가 여기 모두 적혀 있어. 이 모든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오. 몰려든 백성들 속에서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저자가 내 눈을 빼앗았소. 그러자 본물 터지듯 목소리가 쏟아졌지요. 내 아들이 노비로 끌려갔소. 내 딸을 돌려주시오. 한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사방에서 터지는 원성의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며칠 뒤에 내려졌습니다. 문서와 증언, 최달주의 자백이 모이자 박만석의 죄는 한 점 의심 없이 드러났지요. 조정에서 엄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을 친 뒤 먼 섬으로 귀양 보낸다는 것이었지요. 끌려나가며 박만석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정환, 두고 보자. 이정환은 담담히 말했지요. 그대가 빼앗은 것은 땅과 재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었소. 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오. 청산 고을을 수십 년 짓눌러온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달주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죄인이었으나 이정환은 장계에 그의 사정을 소상히 적었지요. 협박에 못 이겨 죄를 지었으나 끝내 뉘우치고 목숨을 걸어 진실을 밝힌 공을
그가 서고의 위치를 일러주지 않았다면 거지, 사또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정은 그 공을 인정해 죄를 크게 감해주었지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요. 그대의 마지막 선택이 이 고을을 구했소. 가짜 빈 문서는 모두 불태워졌고 백성들은 제 문서를 돌려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첨지에게는 끝내 찾아낸 아들이 돌아왔고 도리에게는 빼앗겼던 논이, 과부에게는 딸이 돌아왔지요. 떠나기 전날 이정아는 다시 거지 행색으로 그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돌려받은 논으로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었지요. 거지 양반, 그거 아시오? 며칠 전에 암행어사가 나타나 우리 좌수를 잡아갔다오. 그 어사가 누군지 살아생전 꼭 한번 만나 절이라도 올리고 싶구려. 이정아는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거지가 바로 그 어사라는 것을 노파는 끝내 알지 못했지요. 이정아는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굳이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요.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려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억울한 이의 한을 풀고 빼앗긴 이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어사로서 마땅히 할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뒤돌아본 그의 눈에 봄볕 아래 푸른 논밭이 제 주인들의 손으로 갈아엎어지고 있었지요. 시름에 잠겼던 백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불가모상이라 했지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청산 고을의 권세가들은 남루한 행색만 보고 이정안을 비웃었으나 그 거짓골 속에는 고을의 골문죄를 도려낼 어사의 칼이 숨어 있었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한 자들은 끝내 오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 한 번 죄에 발을 들이면 헤어나기 어려운 법이지만 끝내 뉘우친 최달주의 한 번의 용기가 한 사람을, 한 고을을 구했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진실은 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짧게라도 소감을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야단비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